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이 된 박선우라고 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소연해 봅니다. 새하얀 국화꽃 향기가 지독하게 코를 찌르던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자던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요.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손을 잡고 산책을 했던 사람이 싸늘한 한 줌의 제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장례식장, 아들 성훈이가 제 어깨를 감싸주었고 제 곁에는 40년을 함께 울고 웃었던 친구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보다 더 서럽게 울며 선우야, 이제 진혁이 없어서 어떡하니. 그래도 우리 성훈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네 곁을 든든하게 지켜줄 거야.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지요. 저는 그 온기에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수진이의 손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더군요. 고개를 들어 쳐다본 수진이의 얼굴은 제가 알던 친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의 온기는 간데없고 차갑고 비릿한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지요. 선우야, 이제 그만 울어. 네 남편이 남긴 유언장은 읽어봤고 전 재산을 아들한테 남긴다며. 우리 성훈이 아니지. 내 아들 성훈이한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내 아들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에 박혔습니다. 수진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는 품속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눈 똑똑히 봐. 이 아이 네 아들 아니야. 네 남편 김진혁이랑 나 이수진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제 가짜 엄마 노릇은 그만하고 이 집이랑 네 남편 재산 전부 우리 아들한테 넘기고 조용히 사라져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40년의 우정, 25년의 모정, 평생을 바친 사랑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겨둔 더 무섭고 치밀한 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파란만장 인생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8세 박선우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힘이 되는 댓글은 사연자님께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있는 듯한 적막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자상한 남편 진혁 씨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지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이라고 했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며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봤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은 메말라갔고 세상의 모든 아기 울음소리가 저를 비웃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애써 괜찮다고 저를 다독였지만 그의 눈빛에 스치는 쓸쓸함을 볼 때마다 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홀로 걷는 것 같던 제게 유일한 빛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고 시절부터 단짝이었으니 햇수로만 4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한 셈입니다.
수진이는 제 속을 저보다 더 잘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제가 아이 문제로 눈물 흘릴 때마다 제 등을 토닥여주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입만 열면 아내를 무시하고 손찌검을 일삼는 남편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했지요. 저는 그런 수진이가 안쓰러워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남편 몰래 비상금을 털어 생활비를 보태주기도 하고 상처투성이인 얼굴을 하고 찾아오면 며칠이고 저희 집에서 쉬어가게 했습니다. 남편 진혁 씨는 그런 저를 보고 당신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 친구한테 너무 마음 쓰지 마. 라고 말하곤 했지만 저는 수진이를 친자매처럼 여겼기에 그녀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제가 불임으로 고통받을 때 수진이는 선우야, 너처럼 착한 사람한테 왜 이런 시련이 오는지 모르겠다. 내 목까지 내가 기도할게. 라며 저를 위해 눈물 흘려주었습니다. 반대로 수진이가 남편에게 맞고 온 날이면 제가 더 분노하며 그런 인간이랑은 당장 헤어져.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라며 그녀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주었지요. 저희는 서로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었고 그 우정이 제 메마른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견고해 보였던 믿음의 성이 얼마나 허술한 모래성이었는지, 그 아래 어떤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는지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수진이가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어느 비 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은 세찬 빗줄기가 몰아치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은 채 또다시 찾아온 우울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다급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수진이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퉁퉁 부은 눈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아낼 듯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수진이를 집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세상에, 수진아, 이게 무슨 일이야? 또 그 인간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야, 나 좀 살려줘. 나 정말 죽고 싶어. 수진이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지쳐 잠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딱 한 번, 정말 딱 한 번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의 실수로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다는 것이었지요. 지금 남편의 폭력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 아이의 존재까지 알게 되면 정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며 몸을 떨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점점 자라오는데 도저히 아이를 낳아 키울 수도 그렇다고 소중한 생명을 지울 수도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수진이의 등을 쓸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흐느낌 속에는 한 여인의 절망과 어미의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을 저희 집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수진이가 어느 날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이 아이 내가 키워주면 안 될까? 너는 평생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잖아. 이 아이는 하늘이 나 같은 년한테는 과분해서 너한테 보내주는 선물일지도 몰라.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감히 상상도 해보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꺼져가던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 그토록 제가 원했던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것도 불륜으로 생긴 아이를 우리 아이로 들인단 말이야. 절대 안 돼. 남편의 반대는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밤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이건 운명이에요. 하늘이 우리 가정을 가엾게 여겨 보내주신 아이일 거예요. 제발, 제발 한 번만 허락해 주세요. 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수진이 역시 배가 불러오는 몸을 이끌고 저희 집을 찾아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며칠간의 기나긴 실랑이 끝에 결국 남편은 제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진이는 아무도 모르는 시골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고 저희는 그 아이를 저희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성훈이라고 지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제 인생에 드디어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운명의 선물이라 굳게 믿었고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엄마가 되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지옥으로 향하는 문을 제 손으로 활짝 여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성훈이가 저희 집에 온 이후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잿빛이었던 제 세상은 총천연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지요.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 옹알이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밤새 아이가 깰까봐 잠을 설치고 이유식을 만드느라 부엌을 떠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삶이 비로소 완성된 것 같은 충만함에 매일이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훈이를 낯설어하며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잠시 집안일을 하는 사이 거실에서 성훈이가 아빠 하며 남편에게 서툴게 걸어가 안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무뚝뚝하던 남편의 얼굴에 세상 가장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았지요. 남편은 어색하게 성훈이를 안아 올렸고 아이는 까르르 웃으며 남편의 뺨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아들 바보가 되었습니다. 퇴근길에는 늘 성훈이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사들고 왔고 주말이면 아이를 목에 태우고 동네 공원을 몇 바퀴씩 돌곤 했습니다. 셋이서 손을 잡고 나들이를 가고 함께 앨범을 채워나가면서 저희는 영락없는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 되어갔습니다. 수진이는 성훈이의 이모를 자처하며 저희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이가 고맙고도 안쓰러웠습니다. 아이를 낳아주고도 엄마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제 자신이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혹시나 수진이가 마음이 바뀌어 성훈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할까봐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요. 하지만 수진이는 늘 선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행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너처럼 좋은 엄마를 만났으니 성훈이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자랄 거야.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성훈이의 생일이나 어린이날이면 친엄마인 저보다 더 좋은 선물을 사와서 안겨주었고 성훈이의 재롱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수진이의 모습을 보며 저는 그녀의 모성애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우리의 관계는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성훈이는 어느덧 늠름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다행히 큰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 저희 부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훈이의 졸업식장에서 저보다 더 크게 울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아빠는 너만 있으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랑으로 묶인 가족이라고. 25년의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우리의 행복이 얼마나 견고하고 아름다운지 저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의 성이 사실은 친구의 탐욕과 기만 위에 세워진 위태로운 신기루였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성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여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저희 가정에 예고 없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흉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이지요.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이미 손 쓸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제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버팀목이자 전부였던 사람이 한순간에 제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기만 했습니다. 성훈이가 듬직하게 상주 노릇을 하며 제 곁을 지켜주었고 수진이는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장례 절차의 모든 것을 도맡아 처리해 주었습니다. 선우야, 정신 차려야지. 진혁 씨도 내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원치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성훈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꿋꿋하게 버텨야 해. 라며 저를 다독이는 수진이를 보며 이 힘든 순간에 친구가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생 아이를 낳아주지 못한 죄책감이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더 큰 한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며칠 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오래전부터 거래해오던 법무법인이었지요. 변호사는 제게 남편이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지극히 명료했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일체를 내 아들 김성훈에게 상속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저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순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남편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홀로 남을 저보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들의 미래를 더 걱정했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제가 성훈이의 엄마이니 아들의 재산이 곧 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수진이는 유언장의 내용을 듣고는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어머, 잘됐다 선우야. 진혁 씨가 정말 성훈이를 친아들처럼 끔찍이 생각했나 보다. 이제 성훈이 앞날은 걱정 없겠네. 상속 절차는 복잡하니까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잘 처리해 줄게. 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가져온 슬픔이 너무 커서 재산 문제 같은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성훈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유언장 앞에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유언장이 제게 남겨진 남편의 마지막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잔인한 계획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무제를 지내고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의 감도는 남편의 부재가 유독 시리게 느껴져 저는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성훈이는 그런 저를 위로하다가 잠이 들었고 장례 내내 함께 밤을 새우며 고생했던 수진이도 저희 집 거실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지요. 고요한 정막이 흐르던 그때 거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깬 모양이라고 생각하며 방을 나서는 순간 저는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수진이가 잠든 성훈이의 곁에 쪼그리고 앉아 마치 보물을 감상하듯 황홀한 표정으로 성훈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친구의 아들을 대하는 이모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과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낯선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나타난 것을 본 수진이는 조금도 놀라는 기색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가와 차갑게 웃으며 말했지요. 선우야, 이제 연극은 끝났어. 저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진아. 수진이는 제 어깨를 경멸하듯 툭 치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습니다. 김진혁, 김성훈. 북권 확률 99.9%. 뚜렷하게 박힌 글자들이 제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어? 성훈이 네 아들 아니야. 네 남편하고 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애도 못 낳는 불쌍한 널 이용해서 내 아들을 네 남편 아들로 편하게 키운 것뿐이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어. 수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40년의 우정, 함께 울고 웃었던 그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린다며 눈물 흘리던 연약한 친구의 모습은 그저 제 동정심을 이용하기 위한 연기였던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약점 삼아 의도적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했고 기어이 아이를 낳아 제 품에 안겨주고는 25년 동안 때를 기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남편의 모든 재산이 아들 성훈이에게 넘어가게 된 바로 이 순간을 말이지요. 진혁 씨가 남긴 유언장, 그것도 우리 성훈이랑 내가 손 좀 쓴 거야. 혹시라도 너한테 마음 약해져서 재산 한 푼이라도 줄까봐. 이제 이 집도 저 사람 재산도 전부 다 우리 거야. 넌 이제 필요 없어. 가짜 엄마 노릇하느라 고생했으니 그동안의 양육비는 이 집에서 살게 해준 걸로 퉁치자고. 어서 짐 싸서 나가지 그래. 그때 잠에서 깬 성훈이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성훈아, 이게 다 사실이니? 엄마한테 말해줘. 이모가. 아니,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말해줘. 하지만 25년간 금지옹엽 키운 제 아들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와서 엄마 행세는 그만하시죠. 처음부터 당신은 우리 계획에 이용당한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송두리째 배신당한 저는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악몽이기를 바라면서 말이지요.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의 차가운 침대 위였습니다. 며칠을 꼬박 의식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의사와 간호사가 제 곁을 오가며 무언가 말을 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성훈이와 수진이었습니다. 혹시나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었기를 제가 눈을 뜨면 성훈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고 있고 수진이가 죽이라도 쑤어서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간신히 몸을 추슬러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텅 빈 집과
현관문 도어락에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차가운 경고음 뿐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훈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수진아, 제발 이러지 마. 한참을 그러고 있었을까요? 문이 열리고 나온 것은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니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주인, 그렇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미 모두 끝나 있었고 그 집은 이제 법적으로 김성훈의 소유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던 것이지요.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군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찜질방과 값싼 여관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통장에 있던 약간의 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고 남은 것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길거리를 헤매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면 저도 모르게 성훈이와 함께 갔던 식당, 남편과 손잡고 걸었던 공원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지난날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듯한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훔쳐간 악마였고 25년간 제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아들은 그 악마의 편에 서서 제 가슴에 칼을 꽂았습니다. 죽은 남편마저 저를 배신하고 친구와 놀아났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에 차라리 남편을 따라가는 게 낫겠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날도 저는 멍하니 한강 다리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제 뺨을 스쳤고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낡은 가방에서 남편의 채취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우야, 당신은 너무 여리고 착해서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살지 걱정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기만한 그들에게 이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제 삶을 포기하는 것은 남편에 대한 마지막 도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억울해서라도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록 잿더미만 남은 제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현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도 거의 없었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지요. 우선은 짐이라도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유품이 담긴 낡은 여행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입던 옷가지들, 즐겨 읽던 책 몇 권, 그리고 낡은 사진첩이 전부였습니다. 옷가지를 하나하나 개키는데 남편의 채취가 훅 끼쳐와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다가도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애증이란 이런 것일까요? 원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그리운 이 복잡한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방 맨 아래쪽에는 남편이 평생 아끼던 낡은 만년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월급을 타서 선물했던 것이었지요. 남편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마다 꼭 이 만년필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케이스를 열어 만년필을 만져보는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만년필이 꽂혀 있던 안쪽 바닥 부분이
살짝 들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들어 올리자 달칵하는 소리와 함께 케이스에 숨겨진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곱게 접힌 편지 한 통과 작은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제 이름 사랑하는 아내, 선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의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우야,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겠지. 그리고 당신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배신을 당한 후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있을 거야. 정말 미안해. 당신을 그 고통 속에 혼자 두게 되어서. 하지만 선우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만은 믿어주길 바라. 나는 당신을 단 한순간도 배신한 적이 없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부터 수진이와 성훈의 관계를 의심해왔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유독 우리 집 재산에 대해 묻는 일이 잦아지고 성훈이가 성인이 된 후로는 수진이와 단둘이 만나는 모습이 몇 번 목격되면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고요. 그래서 결국 몰래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성훈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일찍 그 끔찍한 배신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폭로하고 싶었지만 남편은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진실이 사랑하는 아내인 제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 그리고 20년 가까이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사실은 아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와 자신 사이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사실을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더 길고 완벽한 복수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편지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 USB 안에 들어있어. 이제 당신이 모든 것을 끝내줘.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아내 선우야. 편지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안도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도 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지난 10년 동안 홀로 어떤 마음의 지옥을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믿었던 친구와 아들의 배신, 그리고 그 진실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어야 했던 그 고독한 시간들을 말입니다. 저는 USB를 들고 곧장 근처의 PC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몇 번이나 비밀번호를 틀리고 나서야 겨우 컴퓨터를 켤 수 있었습니다. USB를 연결하자 나의 아내에게라는 이름의 폴더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과 여러 문서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날짜의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10년 전,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은 모습의 남편이었습니다.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마치 제게 말을 걸 듯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 일기였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목이 맨 목소리로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믿었던 수진이에 대한 분노,
성훈이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무너져 내릴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다 엎어버릴까 수십 번도 더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아마 모든 걸 당신 탓으로 돌리겠지. 아이를 낳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나를 용서하고 친구를 용서하고 저 아이까지 끌어안으려 하겠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없소.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소.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믿기로 가장 처절하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 방법 말이오. 남편의 복수는 차갑고 치밀했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수진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남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수진이의 통화 내역, 금융 거래 기록, 심지어는 수진이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찍힌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 남자와 문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훈이와 다른 남자들의 유전자까지 대조해 보려 했지만 거기까지는 알아내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수진이가 성훈이를 앞세워 결국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때부터 남편의 진짜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장 먼저 자신의 정자를 한 병원에 냉동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대리모를 통해 자신의 진짜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미국에 사는 먼 친척 부부에게 아이를 입양 보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김민준이라고 지었고 남몰래 양육비를 보내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담긴 서류와 사진, 영상들이 USB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내 아들 김성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미끼를 던져놓고 법무법인을 통해 상속 시점에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에서 친자임이 확인될 경우에만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특약 조항을 비밀리에 설정해 두었던 것입니다. 수진이와 성훈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며 신나게 상속을 진행하겠지만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서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게 남편의 마지막 계획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저는 오열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지키기 위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칼을 갈며 거대한 복수를 설계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모든 증거를 확인한 저는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고독한 복수를 제 손으로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이 지정해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든 서류를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는 것을 느끼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변호사에게 모든 계획을 말해두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제게 유언장 원본과 특약 조항에 대한 공증 서류, 그리고 남편이 남긴 진짜 아들, 김민중 군의 연락처를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수진이와 성훈에게 상속재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처음 소장을 받아든 그들은 코웃음 쳤다고 합니다. 이미 모든 상속 절차가 끝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며 늙은 여자가 발악을 한다고 비웃었다더군요. 하지만 법정에서 변호사가 남편의 유언장에 숨겨진 특약 조항을 공개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남편의 유품에 남아있던 DNA와 김성훈의 DNA를 대조하는 공식적인 유전자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는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다시 한번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훈 씨는 고 김진혁 선생님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권 확률 0%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친자가 아니라고요? 남편의 아들인 줄만 알았던 성훈이가 사실은 남편의 아들조차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진이는 남편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감쪽같이 제 남편의 아이라고 속여서 이 모든 사기극을 벌였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저와 제 남편을 기만한 그 여자의 악랄함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편이 수진이의 문란한 사생활을 의심했던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진 셈이지요.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와 성우는 남편의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유언장까지 위조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판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25년간 남의 자식을 제 아들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워온 제 자신이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직 제게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 진짜 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국에 있는 김민준 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침내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왔습니다. 피고석에 나란히 앉은 수진이와 성훈의 얼굴에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장이 국과수의 공식 유전자 감식 결과를 낭독하는 순간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피상속인 망 김진혁과 상속인 김성훈 사이에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수진이는 괴성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이건 조작된 거야. 성훈이는 진혁 씨 아들이 맞단 말이야. 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늦은 후회였습니다. 이어 변호사는 남편이 남긴 USB 속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수진이가 남편을 기망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 성훈과 함께 유언장을 위조하려 모의했던 녹취 파일, 그리고 그동안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벌여온 모든 행각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들의 거짓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언장의 효력이 없음을 선언하고 그들이 불법적으로 상속받은 모든 재산을 원상 복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속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인정되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끌려나가면서까지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붓는 수진이의 모습은 처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25년간 아들이라 믿었던 성훈이는 끝까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에서 저는 어떤 연민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드디어 끊어졌다는 안도감뿐이었습니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진짜 아들 민준이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입국 게이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어떤 아이일까? 나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 한참을 서성이고 있는데 훤칠한 키에 남편의 젊은 시절 모습을 꼭 닮은 청년 하나가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민준이라는 것을요. 혹시 박선우 여사님 되십니까? 어색하게 저를 부르는 목소리마저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앞에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모두 읽었습니다. 이제라도 만나 뵙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이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눈물을 참고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비록 제가 낳은 아들은 아니었지만 이 아이는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자신의 일부를 제 곁에 남겨두고 간 것이지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남편이 제게 하고 싶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안했다는 사과와 고독했다는 고백과 그리고 마지막까지 당신만을 사랑했다는 뜨거운 진심을 말입니다. 그 후 저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유일한 상속자인 민준이에게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갔습니다. 민준이는 미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제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남편의 흔적이 가득한 예전 집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민준이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제게 들었고 저는 민준이를 통해 남편의 젊은 시절을 다시 만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희는 함께 남편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묘비 앞에 큰 절을 올리고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 민준이에요. 당신을 꼭 닮았죠?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당신 대신 이 아이 곁에서 좋은 친구가 되어줄게요. 남편의 묘비에 기대앉아 파란 하늘을 보는데 문득 바람에 남편의 목소리가 실려오는 듯 했습니다. 고맙소, 선우야. 정말 고맙소. 저는 민준이의 법적 어머니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자 김진혁이라는 한 남자를 함께 사랑하고 추억하는 동반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민준이는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대신 선우 여사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호칭보다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제 마음을 채워줍니다. 얼마 전 민준이는 아버지의 유산을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다며 불임 부부를 지원하고 위탁 아동을 돕는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 역시 그 재단에서 저처럼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40년의 우정은 배신으로 끝났고 25년의 모정은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끔찍한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죽음을 넘어선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곁에는 이제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민준이가 있습니다. 잿더미만 남았던 제 인생에 다시 찾아온 이 따스한 행복을 저는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기나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우정이 한낱 탐욕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참으로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그저 절망과 분노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죽음을 넘어 아내를 지키려 했던 남편의 깊고 지혜로운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며 아내를 위한 마지막 보호막을 준비했던 남편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면서도 뜨거운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제 사연자분께는 남편을 꼭 닮은 든든한 아들이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가득하기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연자분께서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을 보시고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파란만장 인생 사연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